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개장한 이후에 의미 있는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6월의 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거 있죠. 이게 글로벌 국가에서 네 번째인데 1,022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AI 시대에 수출 강국의 면모를 조금 더 잘 뽐낼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투자 섹터에 돈이 몰릴 수 있을지 저희가 잘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는 쉬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개설 30주년을 맞아서 한 10시부터 이제 곧 한국거래소에서도 기념식이 진행이 됩니다. 의미 있는 발언들이 쭉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이 시작됐는데요. 7월 시작은 이분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불장이 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략적인 설계를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7월은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만 스피를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7월 달에 바로 만 포인트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만 포인트 근처까지는 저는 도달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달에 코스피가 그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서킷 브레이커도 여러 번 발동이 되고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일상이 되는 등 변동성들이 높았던 6월 한 달이었는데 7월 달에도 이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시장의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냐? 그 만 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 있겠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 변동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를 이겨낼 만한 그 실적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주요 업종들, 방산이나 금융이나 증권, 조선, 그리고 은행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익들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익이 레벨업이 된다라는 건데 이익이 레벨업이 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6월 달 그 우리가 그 여러 번 변동성과 또 그 주가 약 숨고르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속도 부담도 덜어낸 만큼 저는 7월 달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이전보다는 쏠림 현상이 덜한 채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렇게 선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익과 함께 이게 그 7월 달에 증시 강세의 동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6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파고가 꽤 심했습니다. 7월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올해 수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고 위에 상단 자막에 써 있듯이 6월에 반도체 수출이 또 400억 달러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은 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대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수 매도 사이드카 7월에도 여러 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과 또 연초 이후 많이 상승했던 거에 대한 그 중간 숨고르기 성격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변동성이지 뭔가 예전처럼 외부 악재가 출현했을 때 그 생성이 되는 그 변동성이 아니라는 점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었다시피 변동성이나 혹은 7월 FMC, 미국의 6월 CPI 이 매크로 불확실성들을 이겨낼 만한 동력들 상쇄시켜 줄 것이 바로 저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 반도체나 MLCC 이러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또 더군다나 그 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로는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가 5, 6월 달에 코스피를 전혀 못 따라갔었는데 이것도 저는 이상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서 증권이나 또 같이 쉬어갔었던 방산 그리고 은행 이런 주식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내에서는 저는 바이오, 금리 부담 완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만스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이외에 다른 섹터들도 고루고루 순환매 그리고 훈풍을 타면서 잘 올라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전략 초입에서 전략 잘 세워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7월 첫 시작에 대한 전략 저희가 세워봤고요. 현재 시간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가면서 8,400선까지 깨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중 고점 부근 95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양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는데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업종 종목들이 전방위적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간 오르지 못했던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들, 업종들이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어제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주목을 받았던 전력설비,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갑니다. 삼성전자는 3%, 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SK그룹주도 일제히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4%, SK는 8%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과 물산도 각각 2%, 6% 넘게 밀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그룹주가 일제히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약 700개가량이고 하락하는 종목이 약 100개가량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조선주 그리고 전력설비, 원전 같은 또 방산 같은 그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반도체 투톱과 함께 움직여주지 못했던 업종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방산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9%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외에도 2분기, 하반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붙고 있는 종목들로도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7월 달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실적 기대감이 붙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LRG DNA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 로템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강하고요. 게임업종도 강합니다. 특히 앞서서 위메이드가 중국계 자본에 지금 인수가 됐다, 자본을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가 상한가 도달했고요. 하반기 게임업종에 대한 기대감 함께 붙으면서 크래프톤이라든지 나머지 게임업종 오늘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크래프톤 4%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그간 엔터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하이브가 3%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도 강합니다. APR 아모레퍼시픽 4%,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6월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역대 최고 수출이었습니다.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고 1,00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냈습니다. 수출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로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요.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나 그간 시장을 이끌어줬었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일제히 좀 반등에 성공한 모습 나타납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쉬어갔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차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개장 직후 약 1시간가량이 지났는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하락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 BM이 어제 장이 끝난 이후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1조 2천억가량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인니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게 근거였는데요. 다만 이 대규모 유증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에코프로 BM은 5% 하락, 에코프로는 8%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과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지컬 AI도 주목 이어가
이어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 상승, 로보티지도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그간 주목을 받았던 증착 업종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9%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PSK도 10% 급등, 원익 IPS도 4%가량 오르면서 오늘도 전공정 장비가 가장 강하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후공정 장비주들도 올라오면서 PSK 홀딩스 5% 상승, 테스도 9%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소캠2에 대한 매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붙으면서 신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6%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비나텍이 상한가 도달했다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SOFC,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 시스템 수주 공시가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증권사 리포트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룸에너지가 지금 브룩필드와 함께 AI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수소 연료 전지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8,310포인트 지나갑니다. 장중에 8,300선까지 잠깐 내려놓기도 했고요. 10시를 기점으로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305포인트, 8,300대에서 움직이면서 일종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약 2% 가까운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7%가량 오르면서 일종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오늘 더 강한 흐름 나타납니다. 월요일 장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939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장중에 95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은 8천억가량 팔고 있는데 오전장 들어서 조단위 순매도를 연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그래도 약 8천억가량 소폭 순매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개인은 6천억가량, 기관은 2,700억가량 순매수 중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국민연금의 대규모 리밸런싱이 시작되는 만큼 장후반 기관의 이 변동성, 수급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약 2천억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하면서 개인은 1,500억가량, 외국인은 2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7에서 그리고 한 8%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유상증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일단 1조 이상,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보통주 1조 한 2천억 원 규모인데요. 모집을 결정했다라는 부분인데 990만 주 정도 되는 거고요. 기존 발생 주식에서 총수에서 봤을 때 약 10%, 10.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명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헝가리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과 인도네시아 쪽 니켈 재련소 지분 투자한다라는 부분인데 워낙 시장 선점을 위해서 동력을 빠르게 찾아야 되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유럽 쪽의 현지 생산 능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IM증권에서는 하면서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거든요. 그 이유는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고 안 좋은데 유상증자 소식까지 얹었다. 이게 마이너스 요소다라는 겁니다. 일단 코스닥 분위기가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았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공시 이후에 또 NST 시장에서 주가가 19% 이상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않고 이 여부를 떠나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고 재무 부담이 있고 투자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과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적성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라는 데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포트는 아니었다라는
있다라는 거 일단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전반적으로 떨어졌고요. 에코프로가 구주주 100% 청약 참여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로서 책임을 지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로 담기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오늘 약간 좀 떨어지죠. 그래도 목표 주가는 올리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AI 데이터 센터로 촉발된 상승,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와 그리고 FCBGA가 고성능 반도체 기판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뉜다는 건 많이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 4,500억 원 규모입니다. 공시가 났죠. MLCC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이 났습니다. 이게 내년 1년간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향,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초소형 그 제품, 핵심 부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소형 그리고 고용량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년 1년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장기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쪽에서 장기 계약이 나왔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언급이 된 게 이제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MLCC 시장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삼성전기의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무라타의 방향성과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발 업체 쪽에서 고전압, MLCC 쪽, 이쪽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생산량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급 부족 현상, 병목 현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기판 FCBGA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 크게 만들고, 그리고 고층화 이렇게 위로 쭉 쌓아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장 안에서 면적도 넓히고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공간도 더 많이 쓴다는 개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캐파 로스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데 결국 이것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서버나 PC, 전장용에 대한 판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파는 제품을 내어주는 입장 쪽에서는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실리콘 캐퍼시터라고 해서 이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라고 보시면 되고, 인베디드 FCBGA라고 해서 기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요가 증폭이 되면서 훨씬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삼성전기는 오늘도 목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의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오늘 대한전선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KB증권에서 44,000원으로 기존 목표가 대비 38%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한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의 케이블 이익 증가에 따른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 그게 1년 사이에 한 61% 정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워낙 이제 북미 쪽 공략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북미, 싱가포르 수주잔고 각 1조 원 해서 작년 하반기 매출이 인식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7,000톤급이라고 해서 스칸디 커넥터 1,154억 원 인수,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해저에 케이블을 뭔가 이제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국내 해저 케이블 포설
캐파이라고 하는데 그 캐파가 한 56%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적 케이블 이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건조하는 거 이제 인수 소식이잖아요.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그리고 2천억 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그 인수 소식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하나 있었고요. 이제 동해안 동서울의 제209에서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라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HVDC 시장에 첫 진입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고 목표주가 그래서 올렸고 이게 오늘의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압으로 직류로 이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처음 국내 시장 진입이고 사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는 흐름들이 있었고 대한전상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공략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때 또 에너지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대한전선 오늘 10% 오르는가요? 이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후반까지 좀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GS건설은 더 튀죠. 이것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강력 매수 버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그 세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근데 GS그룹이 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동해시 부평제 2산단에 2.4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준공을 하겠다. 이게 29년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뭐 관련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도 소유하고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과 GS그룹이니까 그리고 그쪽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이 CNA라고 그쪽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레퍼런스 고양, 파주, 세종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두 곳, 일산, 부산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GS그룹이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매출이 붙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약 1조 원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연계 시에 10조 원 정도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겁니다.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센터 AI 시대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이 돌 수 있을지 강력 매수 버튼 과연 누를 맛이 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10개, 뭐 LG U+도 그렇고 하나금융그룹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시공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지분도 투자하고 직접 뭐랄까 운영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서 점점 그걸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지는 흐름이 붙은다면 지금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실적 개선, 수주 모멘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밸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설주로 GS건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준공하는 고 이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오늘도 높죠. 한 1,55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환율 1,600원 선까지는 좀 상단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1,600원 선 초입 구간 그 부분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도 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하반기 환율을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달러화의 변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포인트 이후에 조금 더 잘 짚어드릴 거고요.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달러 변곡점 전에 1,500원대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1,600원대 어쨌든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좀 눈에 띄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고점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율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더 튀어오르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설 30주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거는 아마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우리 시장이 양시장이 똑같이 이렇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오늘 이제 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뭐 코스닥 30주년 행사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외형상, 모양상 그죠?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이 빨간불이 오는 것이 좀 아름다워 보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죽었습니다. 그전 날에는 코스닥 시장을 8,8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를 올리면서 뭐 바이오라든지 2차든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어제는 또 모두가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또 어떠냐면 또 살짝 빨간색을 만들어 뒀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약간 조삼모사처럼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그 방향성을 맞추지 않는 외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어떠냐면은 이 시장을 투자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까지도 그죠? 단기적인 약간 투기 성향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시장에서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 그죠? 아침에 원익 IPS 같은 경우 16만 원까지 밀었다가 단시간에 18만 원까지 당기는 하루의 진동폭이 뭐 주당 2만 원, 3만 원 이런 것들은 쉽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두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느냐면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자기가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실력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물량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열주로서 한번 시장을 적응해서 움직여보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다면 많은 물량을 그저 투입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적응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시장은 원론적인 그죠 이런 어떤 그죠 매뉴얼대로 하는 어떤 패시브 전략이 아닌 너무나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주는 그런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조정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살짝 움직이면요. 바이오 종목들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뭐 호남권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데이터 센터 이러다 보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요 에너지 부분들도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기술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종목은 그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는데도 그것마저도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그죠?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그죠? 불안한 마음이 계실 것 같은데 여튼 7월 한 10일 전까지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재료가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들 지금 현재 보면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2만 원에서 34만 원 그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이런 박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데 그죠?
여러분들 뭐 전이나 하나 붙여가지고 뭐 낮이지만은 막걸리 한 잔 하시고요. 편안하게 시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시장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에 수익률을 잘 챙기는 전략 이어지는 코너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상반기 101% 폭등을 기록한 미국 반도체주가 역대 최고 분기 성적을 갈아치웠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분기에만 88% 급등하며 나스닥 상승률을 압도했다. 시장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모든 것을 걸면서 역사적인 랠리가 촉발됐다. 하지만 최근 하루 만에 7%가 출렁이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시작됐다. AI 메모리 수요 폭발로 마이크론이 300% 폭등했지만 엔비디아는 5.5% 상승에 그치며 자금 이동이 본격화됐다. 투자자들은 기술 병목이 발생하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로 빠르게 눈을 돌렸다. 현재 반도체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6배로 10년 평균인 19배를 크게 웃돌며 밸류에이션 부담을 키웠다. 월가는 2027년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으나 헤지펀드는 이미 비중을 줄이고 개인 투자자가 그 자리를 채웠다. 거대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 여부가 향후 하반기 폭락과 랠리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네, 7월이 시작이 됐고요. 주요 일정들 잘 봐야 되는데 또 변동성은 지속이 되네요.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전 믹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못 가고 있는데 궁금한 게 반도체 3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소식 이런 조금 잡음이 붙은 것 같아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한 건지 좀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무슨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최근에 변동성 큰데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을 그러니까 메모리 3사가 당했다. 삼전 믹스랑 마이크론 포함해서죠. 근데 어쨌든 최초 보도는 우리 IT 조선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 갖고 그걸 언론을 보도를 네, 했고 네. 그걸 미국의 트랜스포스라는 데서 받아갖고 하는 좀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걸 봐서는 그것이 상당히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소위 반독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 담합을 했다. D램 가격이. 근데 그 이유가 재고 관리를 그 이유로 사실 그 소위 가전제품에 들어가야 될 D램을 소위 생산을 덜해서 일부러 가격을 올려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니까 반독점이다. 그러니까 세금 물게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빅테크들이 HBM 수요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소위 데이터 센터용 D램 수요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상황이 발생한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애플이나 뭐 소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뭐 이런 거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정말 소비자들 부담스러운 거는 뭐 알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격 담합을 통한 상승이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무리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래서인지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오늘 사실 이런 우리 그 주요 우리 그 삼전닉스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의 가장 큰 것은 6월 내내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장 큰 거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많이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워낙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몸이 무거워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주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이 미국 내의 어떤 그런 규제 이슈와 연관짓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공급이 그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결국 그 의미하는 것은 향후에 공급이 엄청 늘어날 거다. 그러면 결국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말씀 주셨던 이번에 그 28일 날 발표됐던 대규모 투자, 대국민 보고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1차적으로 정말로 장기 프로젝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라야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 시기가 대략 뭐 10년을 앞당긴다, 뭐 7년을 앞당긴다, 뭐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2040년 넘는 게 2030 몇 년으로 지금 당겨지는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그것이 효과가 나오려면 4, 5년 후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짓고 있던 팹들, 그거를 좀 당기는 것들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소위 P5, P6, 5호 6기는 보통 지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당긴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첫 소위 이제 가동이 2028년, 2031년, 요게 이제 5기, 6기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데, 소위 P5는 내년에 돌아가는 건 이미 지금 수급 데이터에 소위 거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라서 이제 그것 자체가 좀 당겨진다고, 지금 모자란 쇼티지가 해소되지 않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그 6기를 당겨도 2031년이니까 좀 멀리 남아 있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또 수요의 변화가 있을지는 좀 체크봐야 되겠지만 당장에 걱정할 건 아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1기 그 3개월 앞당겨서 내년도 2월에 가동을 좀 시작한다. 이것도 뭐 사실은 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2기 팹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년에 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몇 년 후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사실은 지금 그 중국의 팹 증설이 엄청 지금 가파릅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혹시 중국산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풀리면 또 애플도 그걸 사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CXMT 거 좀 우리 사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통과되기가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결정적으로 중국 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수요도 커버하기 어려워서 지금 메모리 3사, 삼전닉스와 마이크론의 평균 지금 고정거래가 대비 CXMT, 그 창신 메모리의 가격 격차가 5에서 10%도 안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결코 이전과 같은 가격 경쟁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이제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해요. 내부에서 알리바바나 이들과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소위 중국을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은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튀잖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 섹터 최근 관심 많이 받았고요. 그럼 이제 전방 그 대규모 투자하니까 그 낙수 효과가 그쪽으로 쏠렸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종합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이런 표현 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GP 마진, 매출 총이익에 매출에서
재료비 빼고 소위 생산 단가를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률 나오는 게 85%가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높을 거예요, 사실은. 그럴 만큼 지금 어쨌든 떼돈을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목숨 걸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넘어오니까 빅테크가 돈을 쓰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디어 이제 우리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쓰고도 있지만 더 많이 빨리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낙서 효과가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돈을 쓰면 누군가가 또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일 수밖에 없다. 또 소위 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당기고 있습니다. 내년 거를 올해로, 내후년 거를 내년으로 막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의 실적 개선 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찍힐 가능성, 그들의 매출 이익에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것은 실적과 연계돼 있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가 한 삼전 믹스와 빅테크 간의 움직임에서 이미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픈 AI가 상장 일정 좀 연기했잖아요. 그거의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요게 이제 하반기가 들어갈 때 지금 뭐 1달락, 지난주로 1달락은 된 것 같은데 네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상반기 끝났고 이제 하반기, 상반기가 어마어마한 장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P 500은 10%도 못 올라 10% 요 정도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장을 펼쳤고 그냥 AI 모든 것이 전 세계가 AI로 다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 대만이 한 5, 60%, 그다음에 그 니케이, 그러니까 일본이 한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 올른 것을 주된 게 다 AI 관련된 종목, 결국 메모리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쇼티지지만 이 쇼티지가 3년, 5년 더 갈 거라는 거잖아요. 뭐 이제 장기 계약도 맺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이런 장기 계약의 가장 원천이 되는 것에 큰 소위 발주처를 쫓아가 보면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오픈 AI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그 오라클, 아마존들하고 약속한 것이 대략 향후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컴퓨팅 파워 살려야 되는데 규모가 대략 한 7천억 달러 돼. 어마어마한 돈이죠.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메모리 업체 그 빅테크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 5개사가 전체가 투자하는 거만큼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혼자 발주하고 있는 게 그 정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차트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오라클의 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픈 AI가 발주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향후 엄청나게 물려 있는 컴퓨팅 파워 발주의 절반이 오픈 AI고요. 구글은 근데 오픈 AI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한테만 주로 많이 받고 있고 아마존은 한 4분의 1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픈 AI가 제일 걱정이 뭐냐? 지금 계속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IPO 해갖고 돈 땡겨갖고 우리한테 발주를 더 해야 되는데 IPO가 늦어진다? 그러면 이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겠어? 거기서 막힌다고 생각하는군요. 예, 그럼 그게 막히면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메모리 업체한테까지 연결이 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까지의 이슈라기보다는 이거는 3년, 5년 그림에서 오픈 AI의 IPO 상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확실하게 오픈 AI에 기댄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은 지금 연초 대비 마이너스 20%. 이게 아마 빅테크 사상 이렇게까지 주가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10년 만에 가장 싸다라고 할 정도고 상대적으로 오픈 AI 덜 기대고 있는 알파벳과
아예 안 기대고 있는 알파벳은 그래도 이제 한 지수 근처까지는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그냥 보합 정도. 이게 결론적으로는 오픈 AI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주가 흐름에서 갈라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 업체들 투자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삼전 닉스 반도체 소부장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의 근원 그 돈의 출처를 찾아가면 오픈 AI까지 간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에 오픈 AI는 비상장이라 직접 아무도 못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한테 물어보겠죠. 너희들 지금 오픈 AI하고 이 발주 수주 잔뜩 남은 거 어떻게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하겠어? 라는 질문이 지금부터 계속 나올 것이라서 그것 자체는 단순히 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의 주가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메모리 삼전 닉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이번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고용이 견조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경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기초고 모든 걸 흔들 수 있는 요소인데 변화의 방향의 발음만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AI의 그 자금 조달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과 연계가 다 되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의 유동성, 글로벌 소위 그 자금 조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하반기가 될 텐데요. 거기에 뭐니 해도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인가, 그러니까 오늘 그 오후쯤에 이제 미국의 유럽의 신트라, 소위 유럽의 소위 잭슨홀 같은 거죠.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워시가 지금 나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 얘기를 할지에 대한 다들 워시의 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과거의 경험상 기준금리 상승하면 그다음부터는 한두 달은 그냥 시장이 쉬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빠지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워시를 포함한 FOMC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을 하반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아까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시장에서 빚내 갖고 투자를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오픈 AI조차도 빚내 갖고 여기에 돈을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 빚을 잘 낼 수 있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워시의 입과 FOMC의 기준금리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크레딧 마켓입니다. 신용시장. 결국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될 텐데 웃돈을 얹어주는 걸 보통 국채금리에다가 웃돈을 얹어주는 것을 신용 스프레드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보다는 너희들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 모두 이 점선입니다. 투기 등급체의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채권 투자자들이 돈 빌려줄 결심을 아직은 잘하고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 위에 보면 검정색 선이 뭐냐면 부도율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줬는데 끼이는 거, 못 받는 거. 이것이 근데 바닥을 작년 한 2년 전부터 바닥 찍고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혹시 미국과 유럽의 투기 등급체 부도율이 점점 더 올라가면 그러면 신용 스프레드도 빠르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 자체는 AI B2 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 이것 자체도 아까 우리 메모리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워시의 입도 중요하지만 신용 스프레드, 신용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꼭 챙겨봐야 될 주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표님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 BOJ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 되게 강력한 뉴스였잖아요. 그런데다가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하반기에 또 다른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엔화의 강세 전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2년 전 여름에 우리가 7월 달에 한번 7월부터 시작해서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고통을 한번 맛봤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달러당 161엔을 넘어서 지금은 165엔까지도 열어두는 분들도 생겨서 지금 쇼패팅이 그 당시 수준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갈 거에 배팅하는 그러한 돈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혹시 강세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당국이 개입을 해서 강세로 돌리면 이게 빠르게 소위 엔화로 싼 자금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돈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는 거. 이것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어쨌든 다만 지금 시장의 숏배팅의 가장 큰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엔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쉽게 못 돌릴 걸,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갈 타이밍에 강세로 좀 전환하는 데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달러 지수의 상대 강도를 보시면 과매수 수준까지 갈 정도로 상당한 강세를 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2년 전 7월에 어떤 일이었냐면 그 달러는 약세로 살짝 그러니까 소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금리를 강하게 안 가져갈래의 분위기와 일본 정부가 소위 개입, 시장에 개입하면서 강하게 이제 시장이 반전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일본의 지금 약세가 너무 심했던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더 잘 지켜볼 것은 엔화의 흐름이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약화된다는 것은 일본은행과 소위 재경 관료, 일본의 재경 관료들이 생각보다 매파적인데 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 참 우리 봐야 될 거 많아졌습니다. 이것들도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7월 시작이 됐고 실적 시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략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야지 실수를 줄이고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잘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정답에 가까운 네,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는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그래도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시장이었고, 그것도 상당히 좁혀서 AI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쉬웠던 시장인데, 이제는 하반기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변수들이 그만큼 늘어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제는 상반기가 중하였으면 이제는 중상으로 올라가는 하반기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수익의 안정성도 같이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걸 챙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한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리밸런싱입니다. 결국은 수익이 일정 부분 나오면 그것을 실제로 차익 실현화해서 그 사이에 못 오른 부분으로 골고루 뿌려주는 이런 작업들이 소위 이제 리밸런싱인데요. 너무 지금 수익을 하반기에도 쫓겠다고 한쪽으로 쏠려서는 상당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순환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7월 달 드디어 들어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이 세제 개편과 함께 본격화될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길목 지키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너무 포트폴리오를 한쪽에 안 그래도 쏠려 있는데 이거를 더 강화하는 전략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경 쓸 거리가 좀 있네요. 7월도 이제 실적 장세인데 또 실적도 이렇게 데이터 나오면 엄청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대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름길 알려드릴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쉬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삼전익스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나머지 업종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코스피 안에서 상승 종목이 700여 개, 하락 종목이 100여 개에 그치는데요. 삼전익스 주가는 쉬어가고 있지만 코스닥 내에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한국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300선까지 내려놓으면서 8,280포인트 지나갑니다. 삼성전자는 약 4%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도 이와 함께 2.8% 가까이 하락하면서 1,3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5% 가까이 상승하면서 932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여전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한데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기관이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연기금의 리밸런싱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연기금의 수급 동향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1조 1,000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5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의 1조 2,0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나타납니다. 기관의 순매수만이 들어오는데요. 개인은 1,500억가량, 외국인은 100억가량 소폭 순매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중 매도폭을 줄이고 있는 만큼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고요. 기관은 1,8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여전히 고환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558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1,550원 선을 넘어선 뒤 빠르게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560원 선까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558원 지나갑니다. 네, 고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좋다라는 점이 수출을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한국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무역 수지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출의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역시나 수출의 주역은 반도체입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00% 폭증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 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SSD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도 208% 증가한 5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균형 잡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6월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꿈의 1조 달러 수출의 벽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왔지만 오늘 주가는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4% 가까이 하락하며 3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요. 다만 어제 장중에도 장 막판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 반전한 만큼 오늘 장 후반까지의 주가 흐름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도 3%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5,200원 선 255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60만 원 선까지 오늘 내려놨고요. 현대차 주가도 2%가량 하락하면서 48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박관호 의장이 위메이드 지분의 전량을 중국 알리바바 관계사에 넘겼습니다. 위메이드는 30일 박 의장이 보유한 약 9,200억 원 규모의 지분 39.33%를 홍콩 소재 투자사인 네오펄스에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오펄스는 위메이드의 최소 수준의 MMORPG 개발 역량과 대표 지식 재산권인 미르의 중국 내 강력한 경쟁력을 주요 투자 이유로 꼽았습니다. 향후 네오펄스는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신작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알리바바 등 중국 IT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IP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 고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위메이드 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메이드 주가는 현재 25,100원 선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유지 중이고요. 위메이드 맥스 주가도 상한가 4,27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재생 모멘텀 붙으면서 시프트업의 주가도 5%가량 강세 달려붙고 있습니다. 34,550원 선 거래되고요. 마찬가지로 펄어비스 주가도 4.7%가량 오르면서 오늘 개임주 하방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삼성과 SK그룹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4,700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에 시장이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되고 있는 건 일명 전기반장, 전력 설비주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6월 한 달간 14%가량 하락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급등하며 시총 순위 상단을 점령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장비업체 원익 IPS는 6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60% 급등했습니다. 장비주 가운데에서도 웨이퍼 표면의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전공정에 특화된 공급사가 주가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이는 전체 투자액인 4,700조 원 중에 60에서 70%가 전공정 장비에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JP모건은 4,700조 원 중 60에서 70%는 전공정 웨이퍼 장비 지출에, 20에서 30%는 클린룸 건설에, 나머지가 후공정 패키지 시설에 배분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도 주목받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곳곳의 AI 데이터 센터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1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23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원익 IPS 주가는 장중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가량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가운데 LS 일렉트릭 8%가량 급등한 25만 8,200원, 250원 선 지나갑니다. 대원전선 주가도 22%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일명 전기반장 쪽으로 시장에 기대가 모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후반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 1순위에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터치를 했다가 곧바로 하락 전환이 됐죠. 또 어제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까지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전력기기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최근에 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주가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산일전기와 LS 일렉트릭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수들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최근에 협업 소식이 있었죠. SK 이터닉스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삼성전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대감에 고수들 매수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력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제 하반기에는 전력 사이클이 돌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전력 좀 매수해보면 어떨지 매수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전력주 좋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도 21위에 LS 일렉트릭, 22위에 HD 현대일렉트릭, 23위에 효성중공업. 어떻게 이렇게 또 나란히 붙을 수가 있죠? 신기합니다. 자, 21위, 22위, 23위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3사가 나란히 딱 붙었습니다. 이 상승률은 8.19, 3.60, 6.31 오늘 모두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기기 3사,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이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9% 막 8% 폭등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0.52 플러스, HD 현대중공업이 1.69 플러스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구도인가요? 항상 설명했던 구도 아닙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완전히 글로 쏠려 있었죠. 지금 10위 안에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삼성전자, 현대, SK하이닉스 가족이었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HD 현대중공업이 자리를 조금 바꿔서 그렇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위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두 개 빼고는 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니까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SK스퀘어,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리고 SK 지주회사까지 다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 대신에 오르는 게 뭡니까? 전력기기 3사와 우리가 이른바 조방원, 방조원, 원조방이라고 부르던 그 대표 기업들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소 맞추기, 균형 맞추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금 힘을 빼면서 쉬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시세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끝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만 조금 조정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갈 수 있는 길도 벌어주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편중된 비중 이것도 좀 분산시키고 오늘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력 역할을 하는 21위, 22위, 23위에 있는 이 전력 3사들 있죠. 지금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을 분산하면서 그동안 조금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시속 게임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엊그저께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조정을 일단 받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면은 여기 10개월선에 닿아서 2025년도 초 이후에 처음 닿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또 기회인 거죠. 신규 매수의 기회. 2달 동안 조정을 받아서 밑에 10개월선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2025년도 초반 후에 처음이다. 거의 1년 반 만에 닿는 10개월 선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2025년도 중반 정도의 10개월 선을 돌파한 뒤에 10개월 선에 닿으려면은 지금 이격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격 조정을 해야 되는 것과 이미 이격 조정을 맞춘 전력기기 어떤 신규 매수의 타이밍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전력기기 3사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타이밍까지 맞으니까 전력기기 3사에 대한 어떤 접근도 훨씬 유용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탑이 쉬어가자 전력기기 쪽에 좀 수급을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망과 매수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매수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일단 APR이 1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수출이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오르고 있고요. VN과 테크인 같은 반도체 소보장단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제 블랙록에서 한국 증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과하게 쏠려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반도체 장비단은 괜찮을지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기아 오늘 상승 전환되면서 고수들 바로 팔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반도체 소보장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오늘 코스닥 30주년이잖아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아줄 수 있을지, 특히 반도체 장비단이 그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저께 미국장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네덜란드 ASML, ADR, KLA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불을 뿜었죠.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는 그 우리가 조각품을 만드는 미술 어떤 공예 활동과 똑같다고 얘기를 드렸죠. 크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회로에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빗으로 쏴서 그게 노광이고 회로의 패턴을 새겨요.
그 새긴 다음에 회로에 새겨진 패턴 이외의 것은 다 갈아내야 되죠. 그게 식각.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어떤 전기적 신호라던가 보호를 위해서 막을 씌우고 뭐 이런 과정들. 그게 증착. 그래서 노광식각 증착의 3가지 공정이 반도체 3대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3대 공정 중에서 노광은 네덜란드 ASML, 식각은 미국의 램리서치 여기가 꽉 잡고 있고요. 증착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도쿄 일렉트론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착 공정에서 증착 장비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정도 국산화를 이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 확대를 하면서 국산 장비를 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대 공정 노광식각 증착 중에서 증착에 해당되는 증착 장비 쪽에 시가총액 초상위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죠. 코스닥에서 딱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포함해서 반도체 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 누굽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마침 제치고 4위로 올라선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3.93% 급등하고 있고요. 7위의 원익 IPS 오늘 6% 급락이 나오지만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가 서로 엇갈리면서 계속 시속 게임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원익 IPS는 삼성전자 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엇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4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2가지가 전부 증착 장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착 장비에 강점이 있고 그 2개가 다 뭡니까? 전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서를 알 필요가 있죠. 전공정 장비가 먼저 움직이는구나. 자, 원익 IPS 바로 밑에는 리노공업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부품 회사니까 넘어가고 밑에 10위에 PSK가 또 5.30 급등하죠. PSK도 전공정 장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빗으로 쏴가지고 회로를 새길 때 더 잘 새겨지라고 감광액이라는 걸 발라요. 딸기잼 같은 거죠. 감광액을 바르는데 그 바르고 나서 감광액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PR 스트립,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이라는 것을 만드는 PSK, 이것도 전공정 장비겠죠. 이것도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밑으로 내려가면 유진테크도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과 똑같이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HPSP도 어닐링 장비라고 이거는 반도체 3대 공정 아닙니다만 중간중간에 울퉁불퉁하게 계면에 결함이 생기겠죠. 그걸 억눌러지는 장비가 HPSP입니다. 오늘 물론 4.8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테스도 나오죠. 이렇게 쭉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전공정 장비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은 지금 PSK 홀딩스라고 아까 PSK를 했습니다만 PSK 홀딩스는 후공정 장비예요. 디스컴 장비라고 후공정에서 또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또 장비를 만들거든요. 리플로우라고 다리미처럼 찍어내서 솔더볼하고 기판을 붙이는 접합 장비도 만들고요. 어쨌든 지금 PSK 홀딩스 후공정 장비도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장비에서 먼저 전공정, 후공정 단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되고 이미 사실 날아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부품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TCK 덜 갔죠? 이런 실리콘 링을 만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식각 공정에서 이 그 아주 고난이도 공정, 고된 공정에서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TCK라던가 아니면은 월덱스라던가 어때요? 아까 전공정 장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장비들보다 덜 갖고 이격이 덜 가 있는 모습이죠. 덜 벌어져 있는 모습이죠. 아까 코스피에서 했잖아요. 전력기기 3사가 왜 지금 갈 수 있는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조정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기술적인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KNJ도 마찬가지고요. 덜 갔잖아요. 이격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부품도 보으니까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까 감광액 얘기를 했으니까 소재, 동진 세미캠, 그리고 식가객 만드는 솔브레인 이런 것들 보시면 어때요? 덜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순서가 왔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장부소 순서대로 움직이는 걸 알겠는데 장비에서 전공정 장비에서 후공정 장비까지 갔고 그다음에 부품 소재단으로 떨어질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낙수 효과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은 조금 더 강한데 소재는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에 주력을 두고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옮겨가는 부품 소재단으로 옮겨가는 이런 전략이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올랐고 AMD,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들은 쉬어가고 있지만 소부장단으로는 여전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외 반도체 수급이 다른 업종들로 돌면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눈에 띄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이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반도체 3.9%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계장비단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특히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이오테크닉스나 심텍,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현재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전자가 1.4% 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증설을 하려면 전선, 또 전력 설비에 있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운송 물류가 1.8% 상승, 조선해양이 2.8%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CPSP 캐나다 잠수함 초계 이 수주 관련해서 결과가 원래는 6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었는데 한 주가 지연이 되면서 7월 7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이 분할 수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런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이 1.8% 하락, 제약바이오는 현재 상승불로 바뀌어 켜낸 상황입니다. 또 2차 전지가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 관련한 소식 받아가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20% 가까이 크게 밀렸는데 현재도 에코프로 형제주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 섹터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입니다. 오늘 게임주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위메이드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최대 주주가 바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계 관련해서 회사의 지분을 전량으로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게임 관련 종목들 얼마 전 이 젠슨왕 CEO 방한 때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 관련해서 이 모멘텀 받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게임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게임주가 크게 제가 보기에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월드컵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임주가 카보베르데 같은 그런 50만 인구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의 어떤 우승 확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은 둥그니까 이변은 일어나겠지만 사실 확률은 적은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아까 말한 반도체 장비 적어도 그 밑으로 내려가 봐야 조방원 정도? 이런 거죠. 월드컵 우승 후보로 거론되거나 혹은 우승 후보에 가까운 그 정도 나라까지 우리가 확률을 따질 수 있지. 아무리 이변이 일어난다고 한들 카보베르데 같은 나라가 우승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약간 게임주가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크래프톤이나 NC 이제 회장님, 의장님들을 만났죠. 젠슨왕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그 만난 곳이 두 개 다 PC방이었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PC방 두 개에서 만났는데 사실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나. 항상 젠슨왕 회장님이 강조하는 게 자기가 그 용산의 영업사원 시절에 돌렸던 명함을 용산 사장님이 갖고 계신 것도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잖아요. 젠슨왕 회장님이 그때 용산에 가서 영업을 뛰셨습니다. 그래픽카드 팔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99년, 2000년 지나면서 PC방 시대가 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픽카드가 GPU를 승격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PC방을 찾아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하지만 이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워낙에 지금 강력한 IP이긴 한데 그 이외의 아이템이 없다는 거. NC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죠. 리니지라는 게 워낙 강력하긴 한데 뒤에 나오는 아이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리니지처럼 성장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는 지금 모습들. 물론 리니지는 MMORPG고 배틀그라운드는 FPS 지금 게임 장르긴 합니다만 똑같습니다. 너무 원히트 원더라는 거죠.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초히트작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렵죠. 게임 개발이 10년, 20년도 걸리니까요. GTA가 지금 13년 만에 나온다고 해서 날린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월드컵 우승 확률에 좀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와 LG전자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아쉽죠. 현대차, LG전자 피지컬 AI 대명사라고 선택을 했더니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차의 차트고요. 현대차 순간적으로 6월 달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 78만 원짜리가 지금 주당 30만 원이 빠져서 47만 원에 가 있습니다. LG전자는 더욱더 통곡할 일이죠. 46만 7,500원에 물렸으면 지금 19만 원. 정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1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너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대장주가 저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게임에다가 피지컬 AI가 붙는다고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일단은 이거예요. 게임 자체의 모멘텀도 없는데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불 확률도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건 있어요. 피지컬 AI는 아직 약간 미지의 분야입니다. 생성형 AI야. 우리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속 질문답하면서. 근데 피지컬 AI는 이 AI가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차라던가 드론도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요. 자율주행차 얼마나 다 법규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잘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쌓인 데이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게임에서 그 캐릭터, 그다음에 NPC라고 불리는 그 몹들하고 했던 관계들, 그 쌓인 빅데이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아이온이라던가 리니지에서 쌓인 그 빅데이터들. 그걸 그대로 피지컬 AI 환경에 구현할 수가 있겠죠.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화재 대응 훈련이라던가 뭐 지금 그 군사적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배틀그라운드랑 지금 리니지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면은 결국 주가의 반등은 아주 크게 나타나기 힘들다. 기술적으로도 똑같죠. 크래프톤도 보시면은 지금 1년 내내 제자리 걸음인데 지금 20개월 선 30만 원 벽이 위에서 계속 저항을 주고 있습니다. 저길 뚫기 전까지는 큰 시세가 나오기 힘들고요. NC는 더욱더 심각하죠. 10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짜리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 그래서 완전 역배열이 되었습니다. 120개월 선, 60개월 선이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연봉으로 보면은 더욱더 암울해요. 20년 선 밑에 있거든요. 제가 20년선 밑에 있는 주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깨졌기 때문에 20년선 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는 신규 매수하기 힘듭니다. 롯데케미칼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죠. 왜 롯데그룹이 힘든지 몰라도 롯데케미칼이 20년선 아래로 내려온 2023년 이래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방산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방산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소식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서 이제 11%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한국항공우주의 이 지분 인수 경쟁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참여를 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밸류체인이 부각되면서 그 가능성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우주항공 관련해서 현재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주항공 밸류체인으로 오르는 게 맞냐 이런 투자자분들의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지금 이 현대 로템까지 전반적으로 왜 오르는 걸까요? 네, 컴팩트하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건 사후 해석이라고 했죠.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방산주가 아까 전에 왜 오른다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족들이 빠지니까 반사적으로 조방원이 사는 거예요. 이 하늘에 두 태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방원이 가면 이 지금 이쪽이 강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한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죽으면 상대적으로 조방원 전력기기 3사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률이 생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아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차트 다 보여드렸죠. 전력기기 3사랑 조방원은 3, 4개월 조정을 통해서 2개월 줄이면서 좋은 자리에 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2, 3개월 조정 받으면서 10개월 선 근처에 와 있죠. 한국항공우주 똑같죠? 이미 와 있죠. 작년에 지난달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다 와 있죠. 10개월 선, 20개월 선에 다 와 있죠. 2, 3개월 조정을 통해서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1, 2년 전에 닿았던 그 이동평균선에 1년 반 만에 이제 닿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것이 확실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르니까 이제 왜 오르냐 하면서 야 이거 스페이스X가 다시 살아나나? 7월 7일 나스닥 100에서 편입된다는데
혹은 다시 이제 전쟁이 또 시작되나? 이란과의 전쟁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사는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공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반도체 투톱에서 빠지는 수급들이 조방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최근 조정받은 것들이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꼬마 버블도 하나 살펴주시죠. 네, 로봇입니다. 자, 로봇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게임주도 또 엮어서 나왔는데 뭐 오르냐 마냐 지금 왜 떨어지냐 얘기를 좀 찾고 있죠. 지금은 또 떨어지니까요. 지금 현대자동차, LG전자가 피지컬 AI의 대명사로 투톱으로 올라갔잖아요. 물론 자동차랑 IT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피지컬 AI라는 똑같은 공통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차, LG전자가 떨어지니까 아까 게임주에 대한 피지컬 AI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이제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협동 로봇으로 부각이 되던 그 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팔 하나, 다리 하나 이런 걸로 커피숍이나 뭐 치킨집, 피자집에서 활약하던 로봇이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로 보면서 이족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는 공장에서 사용되거나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 로봇까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덩달아서 도매급으로 물려가서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좋은 부분에 온 겁니다. 아까 전에 방산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2, 3개월 조정을 받아서 10개월 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다 주저앉았습니다. 10개월 선 근처에 와 있죠. 이격이 없죠. 위치 에너지가 낮죠.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저 높이 63빌딩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를 쳐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가슴 떨리지 않나요? 쟤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근데 1, 2층에 있는 애들 상당히 안정적이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아까 현대차, LG전자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기술적 반등 혹은 그를 넘어가지고 다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에 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이래서 올랐구나, 저래서 올랐구나, 이래서 올랐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봇주도 이제 조금 빈틈을 노려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족들이 흔들릴 때 조방원 전력기기까지 왔잖아요. 로봇까지 올 수 있는 흐름을 조금 기다릴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얘기한 걸로 마무리하면은 왕년의 버블이었는데 지금 쪼그라들어 있지만 다시 한번 왕년의 버블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스타일. 요것을 노려보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승 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청와대가 이제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이 호남 반도체 투자 800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좀 정황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당일날 이제 그 오후 2시 반쯤에 2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최태원, 이재용 두 회장이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한 2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일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떨어졌거든요. 그 SK하이닉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떨어진 이유로 그 메가 프로젝트 800조 원에 걸친 엄청난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때문에 실망한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다 이런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정은 좀 틀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당일 29일 날 당일에 있었던 두 종목의 이제 흐름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파란 선이 삼성전자고 위에 있는 이제 주황색 선이 SK하이닉스인데 두 종목 모두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였다가 쭉 가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2시 반 이 기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발표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있다는 것은 지난주부터 사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1,000조 원이다, 뭐 얼마의 엄청난 금액이 이제 투자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도 대충 이제 그 오늘 오후에 발표라니까 초가가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두 종목이 이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하락했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다는 전망이 있지만 전망은 사실 전망일 뿐이고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실제로 이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하락을 하는 순간 이제 발표를 하는 순간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이제 보시는 대로 2시까지도 그냥 비슷하다가 오히려 2시 반이 됐더니 오히려 이제 그 하락폭을 다 줄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일날 월요일 SK하이닉스는 점점 이제 하락폭을 줄이더니 심지어 오후 3시쯤에는 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두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한 것이 메가 프로젝트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추정은 틀렸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날은 왜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금융투자기관들이 그 반기 6개월이 끝나니까 반기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투자 운용사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 투자 운영을 하는 대부분들은 뭐 반기 리밸런싱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스템적으로 투자를 갖다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나는 이 섹터가 그 작년 한 뭐 11월, 12월쯤에 올해 상반기, 26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섹터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죠. 그러면 전망한 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나눕니다. 나누면 6개월이 지났더니 자신의 전망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맞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너무 많이 올랐으면 자기 회사의 어떤 펀드 매니저의 기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강제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을 지나서 봤더니 더 싼 종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싼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강제적으로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을 바탕으로 한 자금을 갖다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생각보다 여전히 저평가로 이제 지지부진한 종목을 갖다 매수를 하면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반드시 해야지 이 회사가 펀드 매니저가 개인의 어떤 감정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반드시 필요했고 어저께까지 이제 지난주부터 어저께까지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하는 과정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올랐고 삼성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 종목들이 시총이 작다면 그 리밸런싱 하기가 차익 실현하기 부담스럽죠. 하지만 시총도 엄청나게 큰 종목이 됐고 이 때문에 이제 리밸런싱을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월요일 날도 두 종목에 이제 그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월요일 날 3조 원대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두 종목이 이제 당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워낙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집행이 되는 건지 된다면 언제부터 뭐 삽을 뜨고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뭐 맞습니다. 아는 정보가 예.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입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두 총수가 직접 이제 엄청난 투자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 미심쩍은 점이 좀 있습니다. 미심쩍은 점이 어떤 점이 구체로 있냐면 도대체 언제 그 투자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지 자체가 시점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두 회장의 청와대 발표에서는 시점을 갖다 명시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점도 사실은 언론에서 짚었던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엄청난 투자니까, 엄청난 투자는 사실은 주주들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과 관계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그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일 공시에서 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 종료 시점을 언제로 잡았냐? 2040년으로 잡았습니다. 2040년 12월 31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공시인데, 삼성전자 공시인데, 종료일을 2040년 잡았으면은, 아니, 올해가 2026년인데 1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엄청난 규모의 투자긴 한데 14년이면은, 야, 이거 정말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난 수주라든지 엄청난 투자 계획 같은 경우 봤을 때, 공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투자 규모도 봐야 되지만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 연 단위로 끊었을 때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얼마만큼 투자가 일어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1조짜리 엄청난 매출인데 이 엄청난 매출이 20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연 단위로 환산하면 불과 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1조가 아니고 연 단위 500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분 좋은 수주 공시긴 하지만 20년에 걸쳐서 1조를 발생한다?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공시다.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40년이나 못 박았어요. 그러면 야, 14년에 남았는데 이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심지어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했는데 투자 시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모호하게 시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이 투자의 실체에서 모호성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고, 더 모호성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대목은 무엇이냐? 공시에 보면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간에 두 회사 모두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투자를 갖다 계획했으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사들이 승인을 해주시거나 이사들이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사들이 가감없이 토론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사회 중심을 경영해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의 독단적인 어떤 1인 경영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후진적인 경영 체제다. 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부정이 생겼고, 이사들 8명에서 12명 간의 집단 체제 안에서 그래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찬반을 물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랑 이사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공시에 나온 거면 제가 뭐 별도로 뭐 단독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이사회도 열지 않은 이 투자 계획이 사실 실체가 있는 건가?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라는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800조 호남 반도체 투자가 가능한 건지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점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워낙 이제 대규모였습니다. 반도체 투자. 어떻게 보면 되게 명운이 걸린 국가의 메가 프로젝트급의 발표였는데, 청와대에서 약간 그 발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도 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을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좀 모호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컨대 6월 8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이 서린빌딩, SK의 이제 그 본사가 서린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린빌딩에서 젠슨왕이 만나서 8시 반부터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는 정말 IT 역사상, 세계 산업 역사상 중요한 발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랑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협업을 해서 오늘의 AI를 갖다가 실현시켰는데, 앞으로 있을 3가지에 대해서 더 이제 그 조목조목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투자가 몰아지고 엄청난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근데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젠슨 회장이 같이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별도로 이제 발표를 하고, 최태원 회장이 서린빌딩이나 SK하이닉스 빌딩에서 민간기업이니까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답게 자신들이 기자들에게 미리 이제 엠바고를 걸고 이런 발표를 할 테니까 이때까지 와달라라고 얘기하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 가서 2시 반에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두 총수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 일각에서는 큰 죄로 하려고 했던 것을 뭐 청와대 비서실에서 말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프닝도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주주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아니 왜 굳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중요한 투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팹 하나가 지금 만드는 30조 원이 투자하고, 그 팹을 30조 투자할 때 엄청난 장비가 들어간 동시에 전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제반 인프라를 갖다가 청와대와 별도로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를 정부를 발맞춰서 이렇게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갖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운을 띄고 두 명이 총수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모양새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주식회사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걸맞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관치 금융의 냄새가 난다. 너무나 청와대가 앞장서 드라이브 걸었다. 그런 점도 사실은 이번 투자가 실제로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 만들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액면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차분하게 잘 점검을 하고 자, 더 이상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을 공장이 없으니까 혼남을 갑시다. 갑론을박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이제 그 정부랑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얻은 대로 합시다. 그다음 이 사회가 끝났어요. 그러나서 발표를 하면은 시장에서 야 혼남 투자 진짜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텐데 그것이 그런 건 절차 싹 생략하고 청와대에서 갑자기 두 분의 총수를 오라고 한 다음에 규모도 엄청나죠. 합치면 800조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정부가 영원하지 않죠. 어쨌건 5년 단임제 아닙니까? 5년 단임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럼 4년밖에 안 남았는데 10조도 아니고 800조면 도대체 이번 정부가 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실체가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달게 한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이 발표 난 이후에 또 쫙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환호는 했습니다. 예. 오늘도 좀 붙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목은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기자로 수십 년 하면서 또 정치랑도 같이 관련해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 또 공시를 주로 보니까 공시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어야 될 사안이 기재되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을 제가 기반으로 해서 이번 발표에 좀 그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외국 언론들은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언론들 이 사안을 다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다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엄청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지난주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스티브 애플의 CEO 팀 쿡이랑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그 CEO랑 같이 갑론을박이 벌였어요. 누구 책임이냐? 이 메모리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IT 지금 경제가 붕괴해야 될 지경인데 누구 책임이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1강, 2강이 모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 유수론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반도체 초과 수요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이제 그 엔드 유저 공급사 완성 제품을 만드는 제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뭄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가 나오니까 당일날 오늘 새벽까지도 주요 그 소부장 제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소부장 제품 주가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뭐 KLA,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엄청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29일 날 그 청와대 발표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오른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목조목 뜯어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약간 조심해야겠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사이클이 좋고 여전히 계속 업황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해당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월요일날 그 발표 때문에 800조는 엄청난 투자가 되는데 800조에 투자하면 당연히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소부장의 대표적인 제품들, 종목들, 램 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 갖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29일 날 끝나고 29일 날 새벽에 끝난 이제 그 어제 새벽에 끝난 이제 해당 종목의 이제 주가 차트입니다. 우리의 그 발표를 말미암아서 해당 종목이 10% 육박하는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상당수 종목 두 종목 중은 그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국의 어떤 언론사나 외국의 애널리스트 시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만큼 우리의 어떤 그 실체를 갖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어떤 그 부작용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마무리 질문 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세세하게 점검해볼 여러 항목들이 많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점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든지 또한 공시를 하면서 언제까지는 이제 투자를 갖다 하겠습니다라고 공시에서 무엇을 박든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유념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까지 왜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이 투자를 갖다 밀어붙였냐라는 어떤 그 분석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그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가 끝났죠. 지방선거 아닙니다. 전당대회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해 주세요. 라는 맥락에서 이번 발표를 갖다 밀어붙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 보시면서 전당대회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이번 투자가 계속 탄력받아 가고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빅 이슈가 나왔는데 이 안에서 뜯어볼 거리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게 실현 공약 잘 가능한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저희도 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이 무너지며 올해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최대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은 3% 이상 급락하며 5만 8천 달러 선까지 밀렸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만 51억 달러 이상의 뭉칫돈이 순유출됐다. 특히 세계 최대 ETF인 블랙록의 IBIT에서만 6월 한 달간 30억 달러가 빠져나가며 역대 최대 유출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자금 조달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이던 기업들이 이제는 유동성 확보와 재무 건전성 강화로 돌아섰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옵션 만기가 겹친 상황에서 글로벌 휴일 이후 거래량 감소는 변동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들 소식 알아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9,000피를 넘어서는 이 코스피의 고공행진과는 다르게 코스닥은 여전히 1,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이 거래소는 코스닥 승강제 같은 이 부양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만나보시죠. 일단 이 코스닥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7월 1일에 1000포인트로 출범을 했는데 현재 1000선을 유지하기는커녕 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정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격동의 시기를 버텨왔는데요. 일단 처음에 출범을 하고 90년대 말 시작된 벤처 호황으로 2000년 3월에 사상 최고치 2834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1년 만에 500선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후 약 20년간 10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는 200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2021년도에 2차 전지 열풍이 불었죠. 그때 다시 1062선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단에서 다시 힘을 내지 못하면서 600선까지 다시 하락을 했고 지난해 코스닥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1000선을 터치했다가 현재는 전쟁 장기화로 그 아래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이 이렇게 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 제시가 되는 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몸집을 키운 우량 혁신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브리그라는 오명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2003년에 NC소프트가 이전을 했고 2008년에는 NHN, 현재 네이버죠. 네이버도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후 키움증권, 카카오, 또 셀트리온까지 이전을 했는데 현재는 코스닥 안에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알테오젠까지도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투자 사기와 좀비 기업이 좀 넘친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좀비 기업이 무려 4개 중 이 한 곳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좀 퇴치를 했어도 코스닥 37% 이상은 더 올랐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정부와 거래소는 분리가 아닌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업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리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이 최초 상위 우량 기업으로 100여 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하고 관리군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또 동종 기업들을 따로 모아서 관리합니다. 부실기업 퇴출 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해서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이 되고 이후 90거래일 중에 총 45거래일 동안 이 1,000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때 이제 주가 미달로 상장 폐지 절차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네임드앤드 쉐이밍이라고 2개 연속 보고서에 있어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이 공표를 통해 회사가 스스로 좀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좀 기업들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리게 좀 상황을 만들면서 밸류에이션 상향 평균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인의 수급이 붙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7월 1일자로 코스닥이 오전에는 한 5%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일단 많이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1.95% 상승이고 934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단 흐름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는 개별 이슈 받아가면서 현재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오르고 상장사와 별개로 개별적 이슈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7월 시작이 됐고요. 실적 장세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